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석유 역사 5번째 시간으로 반분협정과 이란의 석유 국유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분협정은 산유국과 석유회사가 이익을 말 그대로 반분하는 협정입니다.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1943년 3월 의회가 새로운 석유 법안을 가결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면서 1948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총소득은 1942년에 6배로 증가하게 되고, 또한 정부는 로열티로 받은 석유를 세계시장에 직접 내다 팔았습니다. 이걸 보고 쿠웨이트와 이라크도 반문협정을 체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문협정을 넘어서 더 나아갑니다. 1949년 아람코의 이익은 사우디 정부의 이익의 3배였습니다. 그해 아람코는 미국 정부에 4,3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사우디 정부에 지불한 로열티보다 400만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자기네 재정도 안 좋은데 이걸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람코에 외국 세액 공제도를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외국 세액 공제도는 1918년에 미국에서 제정되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회사는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을 예로 들어 사우디가 아람코에게 로열티 3,900만 달러, 세금 3,900만 달러를 징수하면 아람코는 미국에 내야 할 4,300만 달러 중에서 3,900만 달러를 공제받고 400만 달러만 내면 되는 거죠. 아람코가 내는 세금은 동일한데 사우디는 최종 7,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950년 12월 30일 아람코와 사우디 정부는 반분의 원칙 포함 새 협정이 조인하게 되고요. 1951년 신협정 체결 결과 렌트 분할이 바뀝니다. 사우디는 그해 아람코로부터 1억 100만 달러를 징수했고요. 미 재무부는 아람코로부터 600만 달러만 징수하게 됩니다. 산유국들의 입김이 점점 세지면서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반문협정을 체결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이건 이란 사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란 이야기를 해보죠.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는 1935년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로 개명합니다. 이란은 앵글로 이란과 재협상을 해서 1933년 4월 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란은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톤당 40량의 고정 로열티와 타 지역 이윤의 20%를 받고 연간 최소 75만 파운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중립지대의 소수의 독일 엔지니어들이 상주한다는 걸 핑계로 스탈린과 소련을 설득하여 함께 이란을 침공합니다. 참 양아치스럽죠? 영국과 소련은 41년 7월 이란을 점령하게 되고, 8월 연합국은 이란 국왕에게 강제로 아들인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에게 왕위를 양미하게 합니다. 영국과 소련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식량, 석유 등을 강제로 수탈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등 매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반수, 반영 감정이 커질수록 커진 상황에서 전쟁 후 소련은 이란 북부 지역의 막대한 석유 채굴 독점권을, 영국은 로열 더치실의 추가 채굴권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후반부치라고 하던가요? 1948년 이란은 자국 영토에서 외국군을 강제로 철수시킵니다만, 이란과 그 경제는 아직도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통한 영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서 50년간 앵글로 이란은 2억 5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리지만 이란은 로열티로 겨우 9천만 파운드를 받습니다. 전쟁 중에 쌓인 반영 감정에 이런 불합리한 석유 수익 분배 구조에 불만이 생기면서 앵글로 이란을 국유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모하메드 모사데그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회의 석유위원회는 이권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앵글로 이란의 국유화를 요구합니다. 왕은 육군 참모총장 알리 라즈마라를 새 수상으로 지명하는데, 수상 라즈마라는 1951년 3월 의회 연설에서 국유화 반대를 주장했다가 4일 후인 3월 7일 이슬람 세력에게 암살됩니다. 10일 후 교육부 장관도 암살됩니다. 점점 험악해지죠? 그러다가 1951년 4월 28일 의회는 모사데그를 새 수상으로 선출하게 되고요. 모사데그는 바로 석유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국유화 법안은 국왕의 서명을 받아 5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이제 이란의 석유는 이란의 소유가 되면서 앵글로 이란은 이에 대한 반발로 조업을 중단합니다. 영국은 군사행동을 고려했고요. 미국은 영국의 군사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고려해서 에브럴 해리먼을 모사데그에게 특사로 파견합니다. 해리먼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한국전쟁 때에도 트루먼이 백악관에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꼭 껴요. 뚜렷한 직책도 없으면서. 그만큼 트루먼이 신뢰한다는 거겠죠. 1951년 7월 중순 해리먼은 통역가 보먼 월터스와 월터 레비를 데리고 테헤란 공항에 도착 후 바로 모사데그와 협상합니다. 협상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모사데그의 집무실인 침실에서 했습니다. 모사데그는 침대에 앉아있고 침대 맞은편에는 통역인 월터스가 앉고 그 중간에 해리만이 앉은 상태로요. 대단하죠? 모사데그의 고집으로 협상은 실패합니다. 여기에 당시 하원 의원인 존 F 케네디도 끼어듭니다. 케네디는 테헤란에 들러 영국 대사에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이 직접 끼어들 것을 표명합니다. 1951년 9월 25일 모사데그는 아바단에 남아있는 영국인들에게 일주일의 철수 시한을 줍니다. 10월 4일 마지막 남은 영국인들이 순양함 마우리티우스호를 타고 북위 대령을 부르며 철수합니다. 아바단 철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6년간 대영 제국의 기반 쇠퇴 중 가장 굴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중동 지역 최초로 석유 이권이 무효화되면서 이란 석유 생산은 1950년 1일 66만 6천 배럴에서 1952년 2만 배럴로 감소하고요. 석유 수입은 1950년 4억 달러였다가 1951년 7월부터 1953년 8월 모사데그가 몰락할 때까지 200만 달러로 급감합니다. 나아가 1952년 2월 양국 국교가 단절되면서 영국은 자국 내 이란의 파운드와 자산을 동결하고 설탕, 철강 등에 대한 금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9월 모사데그는 유엔 안보리연설을 통해 유엔의 개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했으나 별무소득이었습니다. 석유 국유화는 미국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사데그는 1952년 1월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타임은 모사데그가 완고한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이란의 조지 워싱턴이자 지난 수세기 동안 이란에 나온 가장 세계적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사데그의 좋은 시절은 여기까지. 석유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이란은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경제는 붕괴되고 있었고 치안도 나빠져 테헤란 경찰국장이 납치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사데그는 행정 능력이 거의 없었고 내각회의를 침실에서 주재합니다. 1953년 초 계엄령 연장, 포고령에 의한 정치와 군 인사권 장악, 반대파에 대한 위협과 언론 통제, 상원제 폐지 및 하원 해산, 소련식 인민투표제 실시 등으로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많은 민족주의자와 개혁론자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종교 원리주의자들도 그의 권력 확장에 반대하면서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1950년 말 영국 정부는 모사데그 제거 작전을 함께하자고 미국 정부에 타진합니다.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러스와 동생인 CIA 국장 앨런 덜러스가 검토하게 되고요. 최종 아이젠하워가 승인합니다. 영국에선 외무장관 이든을 대신해 처칠이 승인합니다. 작전명은 에이젝스, 모사데그를 아작낸다는 뜻으로 아작스라고도 부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손자로 CIA 직원인 커밋 루즈벨트가 지휘합니다. 커밋은 1953년 7월 중순 오토바이를 타고 이란으로 들어가고 작전은 8월 중순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사데그의 쿠데타를 징벌하려 하는 국왕과 나스룰라 자히리 장군의 반쿠데타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국왕이 모사데그를 해임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짜여 있었으나 명령서의 배달이 3일간 지연되었고 낌새를 알아차린 모사데그에 의해 실패합니다. 국왕은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로 피신했다가 다시 로마로 이동했고 엑셀시오로 호텔에서 돈도 기약도 없이 거주합니다. 8월 18일 국무차관인 월터 베텔 스미스는 아이젠하워에게 에이젝스 작전의 실패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커밋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다음 날은 8월 19일 자히리 장군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사데그를 해임하는 국왕의 명령서 4번을 배포합니다.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가 대규모 군중 시위로 변하면서 민심은 국왕 쪽으로 기울어지고 모사데그는 도망쳤고 국왕 지지자들이 테헤란을 장악합니다. 1953년 8월 말 국왕은 복귀했고 신임 수장이 취임했고 모사데그는 체포됩니다. 한번 실패했던 작전이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석유 국유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파탄난 경제 때문에 모사데그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산유국이 취할 수 있었던 한계치는 반문협정이었습니다. 라즈마르가 암살되기 전 영국이 50대 50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사데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쌓인 반영 감정을 활용해 석유 국유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석유 국유화로 인해 경제가 파탄난 걸 보면서도 거기에서 물러서면 본인의 권력 기반이 약해질 거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실에서 침대에 앉아 직무를 보았습니다. 못 걸었냐고요? 반대 시위가 일어나니까 바로 도망쳤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에 취한 무책임과 무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모사데그 정권 전복에 대한 고정관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사데그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국과 맞서 싸웠던 민족주의자로 보는 것.
두 번째는 CIA가 나쁘지만 일은 잘했다고 하는 것. 첫 번째에 대한 반론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CIA의 악행인 칠레의 아인드 정권 전복과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모사드그와 아인드는 다릅니다. 아인드는 국민들이 선택했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고 했으나 미국의 방해와 개입으로 쿠데타를 당한 거고요. 모사드그는 본인의 권력력과 무책임, 무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축출된 것입니다. 8월 19일 소규모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된 건 이 때문입니다. CIA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두 번째에 대한 반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CIA는 나쁘지만 멍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CIA는 마피아랑 짜고 마약 파견할 줄 알았지 아직은 다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할 정도로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보통 이때 CIA의 주요 성공 사례로 이 건과 함께 과테말라의 아르메스 정부 전복을 예로 드는데 그건 소 뒷걸음질에 쥐잡은 것처럼 능력보단 순전히 운이었어요. 이 작전에서 CIA가 잘했다고 한 건 어찌 보면 이미 자기들이 개입한 게 탄로난 이상 공적을 부풀리고 싶어 했던 욕심 때문 아닐까요? 아이젠하워는 이 작전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카밋 루즈벨트는 아이젠하워에게 작전의 성공을 보고했는데 아이젠하워는 일기에 AJX 작전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싸구려 소설에 가깝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제 사견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모사드그 정권이 전복되었으니 석유 사업을 재개해야죠. 이란 국민의 거센 반영 감정 때문에 앵글로 이란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란에 복귀할 수는 없었고요.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합니다. 그 작업은 허버트 후보 전 대통령의 아들인 허버트 후보 2세가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앵글로 이란 40%, CL 14%, 5개 미국 메이저는 각각 8%씩, CFP 6%였습니다. 몇 달 후 미국 각사의 지분 중 1%를 새로 만들어진 이르콘에 양도합니다. 반독점 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이란은 원유 수입의 50%를 갖게 됐고 1933년 체결했던 협정 중 앵글로 이란 총이윤의 20% 배당은 모사드그 제거 후 없던 일이 됩니다. 이란 석유 국유화 사태 후 최대 승자는 미국, 최대 패자는 이란이 된 셈입니다. 좀 길었네요. 이걸로 반문협정과 이란의 석유 국유화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엘리코 마테이와 기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스럼 상큼한 방송 세상이 맨의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